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듯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 영상 댓글에도 너 임장 가봤냐 이런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다시 또 사람들이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보고 그러는 거죠. 집값 하락한 곳이 없고 진짜 바닥을 찍었나 하면서 집값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1년 넘게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낙폭을 줄이고 있고 서울 25개 자치구는 대부분 집값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이걸 기초해서 또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혜택을 주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지피기를 했기 때문이죠.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도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을 압박했죠. 그러면서 은행들 마진 줄이고 해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긴축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기준금리를 4번이나 동결을 하면서 어떻게든 물가보다는 경기다, 또 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터지지 않도록 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풀었죠. 인기 특례 보금자리론 목표 40조 긴급 투입을 했는데 초반에 다 돈 필요한 사람들 모조리 땡겨갔습니다. 5월 기사인데 80% 가까이가 이미 다 나가버렸죠. 9억 이하 아파트를 4%대의 금리로 5억까지 빌려주고 최대 50년간 대출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거 체감하지 못하도록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장기로 늘리면서 이렇게 해줄 테니 비슷한 조건이니까 빚내서 집 사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정책적으로 대폭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PF 시장에 닥친 위기, 이걸 넘기기 위해서 정부의 온갖 정책을 풀어줬습니다. 전국 단위로 집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미분양이 단 단지를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기준금리 동결하고 시중은행 압박해서 고금리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금리를 억지로 눌러줬습니다. 물론 대출의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났죠. 남들은 60세까지만 갚아도 되는 돈을 10년, 많게는 20년 상환 기간을 늘려서 체감 부담을 줄여서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해주고 40조 특례 자금을 풀어댔죠. 청약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돈 있는 사람이라도 시장 살리기에 동참하라고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서울에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단지들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2의 영끌이 들어와줘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런 정책을 굳이 한 이유가 뭐죠? 가게한테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 팽창기에 부동산 호황을 타고 여기저기 벌여놓은 PF 폭탄,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골칫덩어리로 전락을 했죠. 이 PF 폭탄을 막는 길, 결국 가게가 분양을 받아서 이 대금을 치러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모든 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 돈맥 경화를 방지하는 것 뿐이죠.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 시장,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대출을 풀어주고 젊은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연체 등 부실의 징후가 나타나니까 정책 자금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고 계속해서 버티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이 경착륙하면 높은 금액을 기준해서 많은 대출을 이루어 줬는데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불안까지 가져올 수 있죠. 가계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미 한계 상황에 있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영끌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경제가 돌아야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는 뒷감당 생각 안 하고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동산이 반등한다고 지금 대출이 폭증 중이죠. 그치만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끼어있는 버블의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연장하는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룸만 소진하고 있는 거죠. 경제가 정치에 밀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집값 많이 떨어지면 내년에 있을 총선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체력을 모두 다 쏟아붓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문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 다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기름값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물가 형성의 가장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름값인데 기름값이 심상치가 않아요.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가의 부담을 감안해서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스물스물 오르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결되고 나면 체감하는 기름값은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을 덜었던 게 기름값이었는데 이제 다시 압박 요인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지금 기름값 아직 1,000몇백 원대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2,000원대를 웃돌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지고 있는 빚의 규모, 그거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는데 물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하고 미국 내 석유 제품 재고 감소, 중국의 수요 증가 등이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산 조치에 들어가면 기름값이 더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제 끝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1년 11월부터 휘발유 같은 경우 25%, 경유 같은 경우 37% 이렇게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금액인데 앞으로 더 급격하게 올라갈 상황이죠. 물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세수 환원 효과는 5조 원이 넘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정부 선택을 하겠죠. 가뜩이나 돈이 없는 정부 이거 계속해서 끌어갈 수 없지만 선거라는 변수가 있으니 선거 때까지는 유지될 거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80달러 중반인 국제유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라고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도 변수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 1,300원을 돌파를 했죠.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금리 올릴 때 우리 금리 안 올리고 오히려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환율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로 기름을 사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체감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히 예상되는 모습이죠. 여기에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위기가 닥쳤다고 하죠. 쌀 최대 수출국인 인도가 수출 물량의 절반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가격도 급등한 상황에서 쌀 가격까지 치솟는 에그플레이션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쌀 수출 금지하는 이유 이상 기후 때문이죠. 엘니뇨가 4년 만에 발생을 하면서 공급 부족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우리 지금 체감하고 있죠. 이런 이상 기후가 농산물의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충분한 외화가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쟁도 에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어요.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데 이러니 밀가루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도 차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유들 대부분 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쌀을 자급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기존 물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이상기후, 전쟁, 공급 차질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거 임의로 조절하기 어렵죠. 결국 더더욱 수요를 옥죄어야 하고 그는 금리 상승의 당위성을 가져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부실 채권 문제를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으려면 그만큼 일정 부분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로 인해서 금융권들 어떻게든 돈을 많이 쌓아놔야 합니다. 부실 채권 규모가 충당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연체율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제2금융권, 시중은행 대비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비중이 높죠. 향후
향후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연체율 6년 만에 5%를 돌파를 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건전성을 회복하기는 어렵죠. 점점 더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국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지난해 말 대비해서 24%가 증가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연체가 늘어나고 부실의 위험이 커지면 돈을 쌓아놓고 대비해야 금융기가 망하지 않죠. 이러니 수신 경쟁이 지속되고 돈을 구하려면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현재 PF에도 돈을 너무나 많이 빌려줬는데 이 부분의 부실도 늘어나고 있죠. 저축은행 자구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부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 2배가 넘어가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대출을 이미 많이 해줬고 이들의 부실이 늘어나고 있고 망하지 않고 정부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충당금이라도 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돈을 쌓아야 하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들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죠. 기존 고객들도 붙들어야 되고 부실 대비해서 돈을 구해야 되니까 고금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멈추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신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긴축의 기조와 역행하는 우리 유동성을 푸는 정책 계속되고 있죠.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터질까봐 대환대출 해주면서 정책자금 쏟아가면서 이미 빚지고 있는 사람들 연명하게 해줬는데 오히려 돈을 더 빌려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계빚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DSR 규제의 예외 적용,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또 잔금 대출, 분양이 많아지면 대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벌써 3개월째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가계부채 축소를 거듭 경고하고 있죠. 입으로만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는 터질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빚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부채의 한계 상황이라는 거 이미 오래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잠재된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거다. 21년도 1월에 하는 총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유동성 지원, 유예 조치를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갈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식어가는데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보이고 부동산 대출은 늘어나고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찍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게 2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똑같은 정책을 올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이유,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97년 IMF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었죠? 부실 기업 대신에 정부나 가게가 있어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모두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가게도 빚을 잔뜩 졌고 정부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부채가 쌓이게 됐어요. 경제 주체 모두가 체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100% 넘어가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경제 위기를 맞았던 미국 97.4%였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그 당시의 가계부채 70% 안팎이었어요. 국제기관들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70에서 90%가 넘어가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05%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평균 대비해서 5배나 빨리 급증한 가계부채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데 부동산 때문이죠.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 시기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빚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침체, 버틸 수 없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정부가 빚져가면서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정책자금 풀어가면서 집밖에 없는 사람들 쓰러지지 말라고 새로운 수요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푸는 정책,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물가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 세금 감면해주면서
연명해온 시간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 한미 기준금리는 2%포인트 역전이 됐고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금리를 눌러놔도 시중에서 동구하려면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 집값 바닥을 찍었다고 또다시 빚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외국은 어떻죠?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영국 기준금리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영란은행 14회 연속 올려서 이제 미국과 비슷한 수준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 금리가 돼야 제약적인 수준이 되고 오래 유지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 연준, 유럽도 추가 인상은 퀘스천 마크지만 이 수준을 꽤 오래 유지를 해서 긴축을 유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 아직 잡히지 않았고 다시 인플레를 상승시키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 금리 인상 당연한 거고 긴축의 시대는 도래를 했습니다. 긴축의 시대에 돈이 마른다는 뜻이고 넘쳐나는 유동성의 바탕에서 규모를 키워놓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시장입니다.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돈은 줄어들고 있고 이 돈을 서로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빚은 임계치를 벗어난 지 오래고 우리는 기댈 곳이 없어요. 금리는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렸지만 인플레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 빚 갚을 능력은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신용 등급이 떨어졌죠. 아무리 인쇄기를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라도 너무나 많은 빚을 진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신용 등급 떨어졌는데 아시아, 유럽의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이 모양이니 리스크가 있는 아시아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도 미국 자산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곳들이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터치했다. 이게 8월 초의 기사인데 지금 1,320원까지 찍었죠. 미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달러화의 움직임과 국내 수출 개선의 강도에 따라서 환율이 좌우될 거라고 하는데 국내 수출의 개선 지금 요원한 상태죠. 부채 문제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러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준금리 한 차례 더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죠. 지금도 이미 한미 금리차 2%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위험도가 있다고 분류되는 우리나라 크게 선호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2% 나고 있는데 한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원 대부분 추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근원 물가의 둔화 속도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길들여진 사람들 계속해서 빚내서 연명하려고 하니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긴축해야 된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인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죠. 연체율 늘어나고 예금 인출 사태 이런 것들 벌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렸다간 새마을금고 사태, PF 경색, 제2금융권의 불안 문제, 금융시장의 경색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치만 해야 될 필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빚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 신용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미 환율은 요동치고 있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가고 있고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뜻, 이미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포인트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빚은 잔뜩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불안정 그리고 경기 침체의 이유로 동결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입으로는 긴축해야 된다,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 하면서 행동은 이 상황이 터질까봐 돈풀기를 하고 있는 이 일시적인 상황에서 과연
집값 계속 반등한다는 이 얘기만 믿고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사는 일 해야 할까요? 판단은 각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